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키무동산입니다. 내일부터 자산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연준에서 양적 긴축 규모를 2배로 확대하면서 매달 최대 950억 달러씩 보유 자산을 줄여 나간다는 부분이죠. 사상 최대 규모의 양적 긴축 충격이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연준은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을 극단적으로 확대시켰어요. 먼저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해서 1.75%에서 0.25%로 낮췄고요. 무제한 양적 완화 매월 8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MBS 주택저당증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가계 지원 대책을 통해서 긴급 대출 제도를 확대해 나갔죠. 이것을 통해 유사 질적 완화까지 진행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이야기까지가 나와요. 자, 이런 행동은요, 자산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가게는요, 매월 고정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완전 중단이 돼버렸네? 그러면은 기업이나 가게는 생존을 위해서 고정비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보유한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다 매각하고 달러를 확보해 나서다 보니까 닥치고 달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간 내에 현금화 가능한 게 뭐 있어요? 금융자산이 먼저겠죠. 근데 너도 나도 금융자산 던져버리면 시장이 붕괴가 되니까 연준이 나서서 시장을 적극 방어했던 게 이런 완화적 통화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괜히 거둬들였다가 다시 발작 일으키면 어떻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좀 지켜봐야겠지. 그런데 경제는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했고요.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막대한 유동성을 풀면서 자산 가격에 버블이 발생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일단 양적 완화는요,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국제 투자 자본은 수익률과 위험성을 감안해서 국공채부터 주식, 부동산, 그리고 신흥국 자산까지 투자 범위를 넓혀 나가는데, 일단 이런 양적 완화라는 거는 국공채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자산 섬유 현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또한 신흥국 채권 가격에도 영향을 주면서 신흥국 자산 버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쌓인 연준의 보유 자산은 어느 정도로 늘었을까요? 코로나19 이전에 연준의 보유 자산 4조 1천억 달러 규모였는데 2022년 5월에는요 8조 9천억 달러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기축통화국가고 호주 모두 다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면서 유동성을 크게 늘려왔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물가 급등과 자산 버블의 원인이 된 거예요. 자, 2년도 안 돼서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찾아와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9%대의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초창기에 좀 중앙은행의 대응이 늦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치솟으니까 연준에서 깜짝 놀라서 긴축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긴축을 급하게 전환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전환을 했을까요? 먼저 긴급 대출 제도는요 2021년 상반기 중에 대부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긴축 남은 카드가 제로금리 정책과 무제한 양적 완화잖아요. 제로금리 정책은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서 현재 2.5%까지 올리고 앞으로 최대 4%까지 올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죠. 이제 궁금한 거는 이 무제한 양적 완화입니다. 자, 그럼 양적 완화는 어떻게 양적 긴축으로 바뀌었을까요? 먼저 테이퍼링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산 매입 규모를 서서히 줄여 나가는 거죠. 수도꼭지 잠그듯이. 그래서 1200억 달러 규모에서 4개월 만에 3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고 3월부터는 자산 매입을 완전히 종료하게 됩니다. 그 종료 시점인 2022년 올해 3월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그리고 6월부터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됩니다. 3개월간 매월 475억 달러 규모 한도로 축소를 시켜요. 그래서 국채는 최대 월 3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MBS는 최대 175억 달러 규모로 줄여 나간다는 부분이죠. 물론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그냥 마구잡이로 파는 건 아니고요. 만기된 국채를 재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유 자산을 줄여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3개월간 연준의 보유자산 변화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계획 자체는 3개월간 최대 1,425억 달러의 감축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까봤더니 630억 달러만 감소했다더라. 자, 1년간 연준이 보유 자산을 1조 달러 규모로 줄일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에 한참 못 미쳤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양적 긴축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자, 6월 14일 날 10년물 국채금리가 3.46인데 현재 3.1%, 한때 2.7, 2.8까지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양적 긴축 존재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왜 발표한 것보다 실제 자산 감축이 적었을까요? 이게 보유자산 축소 방식의 한계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왜냐면 어떤 식으로 줄여나갔냐? 만기된 채권을 재매입하지 않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 대상도 장기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야, 만약 만기된 채권이 많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산 감축 효과가 적다는 거죠. 특히 모기지 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30년물 구성되어 있어요. 얘를 만기까지 기다리는 게 만기까지 되는 채권이 많이 있을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3개월간 변화 보면은 모기지 채권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부분이죠. 야, 그럼 단기채 위주로 재매입을 하지 않았다면 단기채 금리라도 띄워야 되지 않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기된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은 단기채 수요 감소예요. 만기된 채권을 다시 기재부에서 재발행할 거 아니에요. 재발행 것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 감소 요인이라는 부분인데 다른 변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미국 국채 공급량 자체가 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에 제한이 걸리고 있죠. 또한 경기 둔화 우려에 국채 선호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자신네들의 코인 가치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적극 매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채권 금리가 QT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자, 이제 2단계 QT가 진행됩니다. 보유자산 축소, 양적 긴축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그 2배 규모로 한도가 확대가 되어 국채 매월 최대 600억 달러 규모, 주택저당증권 최대 350억 달러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규모냐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양적 긴축할 때 가장 많이 할 때가 월 상한선이 500억 달러인데 그 2배 가까운 수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시장에서는요. 9월부터 시작되는 QT는 좀 다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패드의 양적 긴축 기조가 이번 주부터 강화될 것이다. 2023년 9월까지 포트폴리오상 가장 큰 폭의 자산 감소폭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자, 일단은 다음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436억 달러 국채를 재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600억 달러 계획을 맞추기 위해 만기가 되지 않는 164억 달러 규모의 국채도 매도할 가능성을 언론 보도로 나왔다는 거죠. 이건 지난 3개월간 분명히 다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QT 진행 과정에서 아무 일 없었다고 이제는 QT에 영향이 없겠구나 그렇게 무시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월가의 황제라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닥칠 것이다. 그 배경 중 하나로 유례없는 규모의 대규모 QT를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미국과 한국의 장기채 금리가 뛰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3.1%까지 다시 치솟았죠. 자, 연준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높은 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 침체 확률이 커져서 경기를 반영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한국 국채 금리도 미국 장기채 금리가 뛰니까 더 높은 수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3.7%가 됐고요. 20년물은 3.6%, 30년물, 50년물은 초장기물은 3.5%가 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은퇴를 앞둔 현금 보유자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성장률은 이제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물가 수준, 금리 수준도 낮게 유지될 텐데 지금 초장기물을 사놓게 되면 그 시기에도 꼬박 6개월마다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기존금리 인상 충격에 더불어서 양적 긴축 충격까지 다가올 확률이 커졌습니다. 자, 오히려 이게 무주택자한테는 최고의 기회죠.
기존 주택 매수하려는 분들 때도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 난 무서워서 못 사겠다 그러면은 분양을 받으면 돼요. 자, 대폭락에서도 살아남는 분양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정말로 많이 쏟아져요.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쇼킹부동산2 청약가포소득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돈 되는 분양은 남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없을 때 당첨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